이번 주 이슈 브리핑입니다. 일본 대도시의 아르바이트 시급이 평균 1,7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최저 시급의 인상 효과입니다.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더치페이가 가능하도록 추진합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까지 평균 1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값 증가율이 소득의 증가세보다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지폐인 2,000원권이 일주일 만에 완판됐습니다. 8,000원에 팔아 판매 수익은 올림픽에 사용됩니다. 도시바가 SK하이닉스를 위시한 한미일 연합의 반도체 부문을 매각합니다. 연초부터 뜨거웠던 인수 경쟁을 정리해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뒤 위클리 핫세븐에서 전해드립니다. (9월의) 넷째 주 주간경제 리포트 1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경제 이슈 자세하게 살펴보는 위클리 핫세븐 시간으로 여러분께 뉴스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소개는 김성민 인턴 기자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민입니다. 네, 곧바로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는 평균 소득의 상승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속도입니다. 이렇게 소득의 증가는 더딘데 아파트 값은 갈수록 치솟으면서 주택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가구 평균 연소득의 11배를 넘어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 9,67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3억 1,801만 원을 크게 앞섰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 2,047만 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지만 이는 서울과 3억 원 가까이 차이 나는 수치입니다. 또한 서울 가구의 평균 연소득은 5,357만 원으로 6,018만 원을 기록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구 연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가격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1배로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서울에서 아무 지출도 하지 않고 11년 동안 연소득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편 부산은 가구 연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가격이 서울 다음으로 높았지만 6.4배로 서울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전국에서 이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가구들의 연소득 상승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실정인데요.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서울 지역의 가구 연소득 대비 아파트 평균 가격은 2012년 10.5배를 기록한 이후 2013년에서 2013년에 9.8배로 잠시 하락했지만 2015년부터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소득은 4,855만 원에서 5,357만 원으로 10.3%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 780만 원에서 5억 9,670만 원으로 17.5%나 폭등했습니다. 연소득이 500만 원 오를 동안 아파트 평균 가격은 무려 9천만 원 가까이 상승한 셈입니다. 네, 소득에 비해서 아파트 값의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면 특히나 젊은 층들이 집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젊은 층은 얼마나 되죠? 네, 2015년 기준으로 서울의 30대 가구는 총 71만 3천 가구였지만 그중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23만 7천 명으로 33.3%에 그쳤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과 제조업 불황 등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 여파가 젊은 세대에 집중되는 건데요.
실제로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2014년 0.7%를 기록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1% 밑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 해인 2015년에는 0.6%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는 전 연령대의 가구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젊은 층의 경우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초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소득 증가보다 부동산 값의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면 앞으로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즉 지금은 내 집 마련에 11년이 걸리지만 앞으로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정부에서 젊은 층을 위한 이 내 집 마련 관련 정책 어떤 것들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립니다. 모바일로 짧은 시간 내에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액 간편 대출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비상대출 서비스에 이어서 다양한 소액 간편 대출 서비스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비상대출은 지난 7월 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은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만 되면 주부나 자영업자 등도 최대한도 3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전체 대출 건수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8월 27일까지 전체 대출 잔액은 1조 4,090원으로 이 중 6.9%인 972억 원이 비상금 대출이었습니다. 비상금 대출의 한 건당 평균 대출 금액이 100만 원대로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굉장히 높은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은행도 비슷한 상품을 내놨습니다. 국민은행 KB리브 간편대출 상품은 기존 고객이면 300만 원까지 공인인증서 없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또한 신한은행은 모바일 전용 대출 상품인 포켓론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신용카드만 있으면 신한은행 거래 내역이 없어도 3분 안에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의 한도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KB하나은행도 SK텔레콤과 함께 만든 금융 애플리케이션 핑크를 통해 하나핑크 비상금 대출이라는 소액 간편 대출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은행권에서 앞다퉈서 이 소액 간편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대출 서비스가 좀 활성화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늘면서 쉽고 빠른 대출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습니다. 이 소액 간편 대출의 경우 서류 제출이나 대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은행이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해 금리와 한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시작된 은행권의 금리와 편의성에 대한 경쟁이 소비자 편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쉬운 대출을 원하는 고객의 경우 고금리 카드론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했는데요. 이번 간편 대출 서비스들의 잇따른 출시로 그들의 1금융권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네, 부담 없이 소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권의 대출 경쟁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쉽고 빠른 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내용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으로 과잉대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400만 신용불량자를 낳았던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사태가 떠오른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시민경제단체는 쉬운 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금융당국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시점이 오면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방법으로 오히려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가 빅데이터 규제를 풀어서 인터넷은행이 제대로 대출 심사를 할 수 있게 하면 대출 부실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대출 심사가 이뤄진다면 대출 건전성 면에서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관리 감독과 규제 강화에 있어서 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쉽고 빠른 이 대출 상품을 내놓은 은행권에 어떤 조치가 내려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는 26일부터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2015년 7월에 폐지된 주택거래 신고 제도보다도 더욱더 항목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됐다고 하는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전해 들어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네, 자금조달계획 신고제도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04년 3월 주택거래 신고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됐었지만 2015년 7월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서 60제곱미터 초과주택을 사고 팔 때 15일 안에 관할 지방청에 실거래가와 주택 구입자금 조달 계획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앞서 시행됐던 주택거래 신고제보다 더 강화된 제도인데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에 자기자금과 차입금 항목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 자기자금 항목은 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 채권 매각대금, 보증금 등 승계, 현금 등 기타로 나뉩니다. 차입금 역시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기타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본인이나 가족 입주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입주 예정 시기 또한 명시해야 합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파트를 살 때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조심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자금 조달 계획 신고 제도에 대한 실효성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04년 주택거래 신고제 때도 계획서는 받았지만 실제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과거 주택거래 신고제도가 시행됐던 10년 동안 적발 건수도 파악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 또한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법으로 강제했지만 뚜렷한 단속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허위 내용을 신고하더라도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적발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모두 다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다면서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재산 상황이나 세금 납부 실적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의 의무화가 시행이 되면 일단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편법 증여를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는 이 제도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제재를 가할 것인가 그 방안을 강구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등에서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결제하는 이 더치페이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더치페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좀 더치페이가 가능해지는 걸까요? 네, 금융위원회는 19일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금융위원회는 선불카드와 선불 전자지급 수단만의 장점만을 모은 새로운 결제 수단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선불카드는 결제만 가능하고 송금이나 인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카드는 계좌이체 등으로 충전을 하면 이 돈으로 결제와 송금, 인출까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음식점 등의 가맹점에서 더치페이가 한결 쉬워질 전망인데요. 기존에는 대표자 한 명이 결제를 하고 따로 송금을 받는 방법이 있었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대표자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표자 한 명이 결제를 하고 나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치페이를 요청하면 개별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허용했습니다. 이 결제 방식은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시행한 뒤 향후 모든 카드사가 통합 연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로 더치페이 결제가 활성화되면 결제 시간이 단축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훨씬 더 편리하고 합리적인 더치페이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다른 조치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인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내렸는데요. 해외 장기 체류자가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좀 더 쉽게 발급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회원의 이용대금을 해외 금융사에 지급 보증하는 업무를 허용했습니다. 현재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되거나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카드 발급이 어렵고 국내외 겸용카드를 써도 해외 이용 수수료나 환전 수수료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선으로 해외 장기 체류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수월해지길 바란다면서 카드사로서는 고객 유지를 위한 회원 모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조금 더 합리적인 신용카드 이용이 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번 규제 완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번째 뉴스는 기업 소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가 도시바의 반도체 자회사인 도시바 메모리를 최종 인수하게 됐습니다. 지난 20일 들려온 소식인데요. 인수액이 무려 24조 원에 달한다고 하죠. 오늘은 올 초부터 이 도시바 반도체 사업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팽팽한 인수전을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SK 최태원 회장의 승부수가 통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2월 도시바 측이 도시바 메모리 지분 매각 방침을 밝힐 때만 해도 SK 하이닉스가 인수전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인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인수 효과 또한 확실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최태원 SK 회장은 도시바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최 회장은 5년 전인 2012년 매물로 나온 세계 3위 디램 업체인 일본 엘피다 인수전에 불참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당수의 이사들은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엘피다는 미국 마이크론이 차지했는데 만약 SK 하이닉스가 엘피다를 인수했더라면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확고한 2강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그런데 도시바가 예시당초 지분 20%만을 매각하려고 했다가 손실 규모가 좀 커지면서 50%로 규모를 좀 늘렸잖아요. 여기에 따라 최태원 회장의 전략도 조금 바뀐 것이 베인캐피탈과 손을 잡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도시바가 매각 방침을 바꾸면서 예상되는 인수자금 규모 또한 20조 원으로 증가했는데요. 단독으로 큰 돈을 마련하기 힘들었던 최태원 회장의 고민 또한 당연히 깊어졌습니다. 이때 우군으로 등장한 것이 미국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탈입니다. 베인캐피탈은 최 회장의 장녀 윤정 씨가 베인앤드컴퍼니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인수전에는 SK 하이닉스를 비롯해 미국 브로드컴, 웨스턴 디지털, 대만의 홍하이그룹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최 회장은 일본 관민펀드인 산업혁신기구, 일본 정책투자은행 등과 전격적으로 손잡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대신 SK 하이닉스는 전환사채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면서 일본 내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린 건데요. 일본 내에서는 국가안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반도체 사업이 중국이나 한국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확보를 고집하기보다는 도시바와 시너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하면서 도시바 경영진을 설득했습니다. 네, 도시바는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의 낸드 플래시 제조사입니다. 때문에 이 낸드 플래시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현재 시장이 급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작업이었는데요. 결국 이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한미일 연합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바는 6월 21일 한미일 연합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6월 28일까지 한미일연합과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협상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미국 하드디스크 업체인 웨스턴 디지털이 제기한 소송 부담을 어느 쪽이 떠안을지였습니다. 결국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난항을 겪자 도시바는 웨스턴 디지털로 우선 협상자를 변경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미국계 사모펀드 등과 손을 잡고 이른바 신미일 연합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웨스턴 디지털이 도시바 메모리의 경영 참여 의지를 굽히지 않으면서 역시 협상이 지연됐습니다. 이때 베인캐피탈이 이끄는 한미일 연합은 애플을 강력한 우군으로 끌어들이면서 도시바에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거죠. 이후 웨스턴 디지털 홍하이 정밀공업도 애플에 구애를 보냈지만 애플은 결국 한미일 연합을 선택했습니다. 네, 애플사는 도시바의 중요한 고객사 중 한 곳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애플에 디램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 한미일 연합에 손을 들어준 것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컸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강력한 원군으로 등장한 것은 판세가 급격하게 한미일 연합으로 기울어지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한미일연합의 제안은 그동안의 쟁점들을 해소하기에 충분했는데요. 최종적으로 도시바는 지난 20일 이사회에서 한미일연합을 최종 인수자로 낙점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막판에 도시바 메모리의 의결권을 포기하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바 경영진과 이사회는 웨스턴 디지털과 소송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신뢰 또한 보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이사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인수 절차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한미일연합에 참여하는 각 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어 인수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한미일연합과 도시바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계약을 체결한 후 실사를 거쳐 본계약을 맺게 됩니다. 본계약 이후에는 각국 규제당국의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독점 심사는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인수작업은 빨라야 내년 3월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도시바 메모리의 인수 소식이 들려온 지난 20일 SK하이닉스가 52주 신고가를 또다시 경신하기도 하는 등 투자자들의 큰 기대감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를 인수하면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굳힐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 두 한국 기업이 호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6번째 뉴스도 알려드립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념해서 만든 2,000원권짜리 이 지폐, 일주일 만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예약 판매가 완료가 된 건데요. 본 적이 없었던 2,000원짜리 지폐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 지폐이기도 합니다. 판매 비용은 8,000원이었는데 이 제조 원가는 얼마였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네, 20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평창 2,000원권의 제작 비용은 액면가와 비교해 10분의 1 수준인 200원입니다. 평창 2,000원권 기념 지폐는 총 230만 장 발행 계획으로 24장 전지형 4만 세트와 2장 연결형 21만 세트, 낱장형 92만 장을 발행하는데요. 이 기념 지폐를 사기 위해선 8,000원을 내야 합니다. 2장 연결형은 15,000원, 24장 전지형은 16만 8,000원입니다. 액면가의 4배를 웃도는 비싼 금액이지만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매진되는 등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네, 2,000원짜리 지폐를 8,000원에 팔았으니까 액면가와 상관없이 판매되는 그야말로 기념용 지폐인 건데요. 기념용이지만 시중에서 실제로 통용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2,000원 이상의 가치를 우리가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팔아서 남는 돈은 어쨌든 좋은 곳에 쓰이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높은 판매가에는 포장비와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비와 운영 수수료,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 주는 로열티 등을 고려해서 조직위원회가 비용을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익금은 한국조폐공사와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풍산화동양행에 일부 이익을 배분하고 나머지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가져갑니다. 한국조폐공사는 판매 수익은 대부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준비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 기념지폐는 오는 11월 17일 발행합니다. 12월 11일부터 기념지폐를 예약한 은행 등의 장소에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네, 액면가보다 4배나 비싸게 팔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울해하는 구매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알리는 올림픽에 사용이 될 테니까요. 최순실 게이트로 논란이 많았던 평창인데 이번에 걷어들인 수익금은 투명하게 쓰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슈입니다. 옆 동네 일본에서는 참 부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아르바이트 시급이 1,7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건데요. 지난달에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는데 그 영향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성민 기자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근무자의 시간급이 줄줄이 올라 최고 1,064엔이 됐다고 니혼게이제 신문이 21일 보도했습니다. 8월 모집 시 평균 시급을 보면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도시권에서 전년 같은 달보다 2.7% 오른 1,014엔이었습니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6년 1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액입니다. 직종별로는 사무계열의 상승률이 커 5.1%가 오른 1,063엔이었습니다. 특히 주택론 상담에 대응하는 콜센터 요원의 시급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콜센터 운영기업 중 하나인 트랜스코스모스 측은 다른 업종과의 인재 쟁탈 경쟁이 심해져서 전국적으로 시급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금 수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음식업이나 소매업은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급 인상 부담이 큰 편입니다. 네, 이 같은 통계는 일본의 몇몇 구인구직 사이트를 좀 통계를 내서 구인 시급을 분석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8월에 임금 인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아서 아직 굳이 올려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선반영이 됐나 봐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8월 중순에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는데요. 이 같은 개정안은 10월부터 적용될 전망이지만 기업들은 이보다 앞서 시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여 평균 시급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물론 최저임금을 못 채우는 곳들도 당연히 많습니다. 8월 개정된 최저임금 수준을 못 채운 구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직종은 편의점 점원으로 4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최저임금 인상이 편의점 등에 주는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종합연구소는 일손을 확보하는 데는 시급을 인상하는 것뿐 아니라 영업시간 수정에 의한 부담 감소, 주부나 시니어 노동력 발굴 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 일본 편의점업계 3위인 로손 측은 주부나 시니어 등 폭넓은 층을 계산 업무 등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니온게이자이에 소개했습니다. 네, 일본도 자영업자나 이 소상공인들은 시급 인상이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모자란 일본에서는 편의점 계산 로봇 같은 것을 발명해서 일손을 더는 데 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는데 출산 장려 정책만 펴서 아이를 더 낳으라고 하는 것도 참 모순된 말이죠. 아이를 낳기 좋은 경제적인 좋은 환경이 먼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전달에 힘써준 김성민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와서 증권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강연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한복 연구가라는 게 생소한 직업이거든요. 어떤 직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복 연구가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전통 한복의 디자인 및 제작, 네. 전통 자수, 제업 및 제작, 그리고 전통 복식 연구를 오늘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세계에 소개하고 네. 한류 문화의 확산에 발맞춰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중국과 대만 예술의 고장인 프랑스에서도 저희가 바이어 상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하신 강연의 주요한 내용들을 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강의 중점은 주로 한복을 대중에게 잘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전통 한복에 대한 국민들에게 세세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쉽게 알리고자 합니다. 네. 따라서 고조선 이전부터 이 부분 한복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 시대에는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감각으로 어떻게 입고 살았는지 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을 오늘에 어떻게 재현하고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창조할 것인가를 다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해요. 한복 연구가로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을 좀 세우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희 김숙진 우리 옷에서 나아갈 방향은요. 네. 저희 청담동 4옥을 우리 옷 중심의 복합 전시 공간이자 문화센터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네. 또 김숙진 우리 옷 사랑방을 만들어서 한복을 전시, 네. 패션, 세미나, 복식, 강습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고요. 네. 사옥 전체를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관광 코스가 되도록 꾸미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느질과 자수 등의 재현한 한복의 제작에 정성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를 해줄 강사님을 대한민국 역사 발화기 연구원 임정혁 연구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색다른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건데 우리 한복 바로 알기라는 제목을 부탁을 드렸는데 제 소개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청담동에서 김숙진 우리 옷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한복을 한 지 몇십 년이 됐지만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나왔는데 시원한 거예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문화유산이래요, 탱고가. 거기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공연하기 전에 제가 있었는데요. 한복 어떠세요?
네, 제가 그 외국을 많이 다녀봐도 한복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유럽 쪽하고 이렇게. 그런데 다니엘 홀스트 클래스에서 한복을 입었었어요. 그때 제가 한복을 디자인해서 제작을 한 거의 8년, 10년 했습니다. 근데요, 대단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대한항공은 어디 사돈의 8촌까지 연결이 돼야지 이렇게 하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한 거는 잘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저는 여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실력을 한 거고요. 이게 문헌 및 자료. 그래서 이제 이 여성 1947년 이 여성 학장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조선 복식고 서문 중에서 육체는 보일지언정 말을 못하고 역사는 보이지 않을지 미리가 못한다 이렇게 불문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합니다. 한국복지문헌 및 자료에서는 이제 실물 자료, 회화 자료, 조각 자료, 사진 및 영상 자료. 실물 자료에서는 전세 유무는 네, 주간경제 리포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리를 바꿔서 한 주간의 증권 전망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남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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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먼저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시장의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와는 반대 상황을 보였던 코스피입니다. 하루를 제외하고는 전부 하락이 나왔는데요. 월요일인 18일 2418포인트까지 기세 좋게 치솟으면서 32포인트 두 자릿수대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점차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주간 종가 기준으로는 17.79포인트 떨어지며 2388.7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한반도 위험이 다시 부각하자 힘없이 미끄러지며 2390선을 결국 내준 코스피입니다. 또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9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입장을 유지하며 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렇게 한반도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조금은 하락세가 짙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코스피와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월요일 단 하루 상승이 나왔고요. 4.57포인트 오르며 675.87포인트 기록한 월요일. 그 이후로는 줄곧 내림세를 걸었습니다. 화요일 674포인트, 수요일은 670포인트 내줬고요. 금요일은 결국 660과 650선 내주면서 48.95포인트 선에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지난주 주요 투자 주체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매매 동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우 기자 마감 수급 전해주시죠. 네. 한 주간의 마감 수급 동향 함께 차트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월요일 외국인은 매수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2,196억 원 많이 담아냈고 기관 쪽에서는 819억 원가량 매도 우위 시현했습니다. 한편 화요일부터는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34억 원가량 덜어냈고 기관 역시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수요일에는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했습니다. 576억 원가량 담았고 외국인은 1,881억 원 덜어내며 장 마쳤습니다. 목요일에는 기관이 2,009억 원가량 많이 매도세를 시현했고 외국인은 31억 원가량 덜어내면서 매도폭을 조금은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에는 외국인이 266억 원 담아내며 매수로 전환했고 기관은 1,147억 원가량 물량 덜어내며 장 마쳤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초반과 마지막 월요일, 금요일에는 빨간불을 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기관은 수요일 하루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더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외국인은 812억 원가량 매수 우위 시연했고 기관은 727억 원가량 덜어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한편 화요일에는 외국인이 팔자세로 전환했습니다. 232억 원 덜었고 기관은 601억 원가량 매도 우위 시연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외국인은 매수세, 기관은 매도세를 시연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에는 외국인은 59억 원가량 소폭 물량 담았고 기관 역시 매수세로 다시 한번 전환했습니다. 596억 원 담아내며 주 종가 기준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화요일만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나머지 거래일은 전부 매수 포지션을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금요일을 제외한 전 거래일 동안 매도의 무게를 실으며 물량 많이 덜어낸 한 주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지수와 수급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접근을 해서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시장의 주목을 듬뿍 받았던 업종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주는 어떤 업종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주는 제약과 바이오 업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 문재인 케어 발표에 따른 정책 우려로 제약과 바이오주들에 대한 시장 투자자들의 우려가 조금은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KTB 투자증권은 2년 만에 살아나고 있는 미국 신약 모멘텀과 혁신적인 R&D 파이프라인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을 고려해 볼 때 미국의 바이오 업종 주가가 중장기 회복 사이클에 놓인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초 강력한 약값 인하 정책에 대해 발언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난 7월 트럼프 케어가 무산된 이후 당분간 미국에서 정부의 약가 개입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제약 시장의 성장률이 2017년을 바닥으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와 미국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동조화 특성상 우리 시장의 제약 바이오주들도 미국 제약 분야의 상승세에 편승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짚고 가야 할 점은 하반기 이후 업종 주가 상승은 실적보다는 R&D 모멘텀에 의존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제약사보다는 바이오 기업이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처방시장 약가와 관련된 정책 우려가 가시지 않은 만큼 내수 처방의약품 매출 비중이 높은 중소제약사보다는 R&D와 수출시장 활로 개척에 적극적인 대형 제약사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최근 KTB 투자증권에서는 유한양행과 ST팜에 대한 매수를 적극 추천하고 있으며 최근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시장으로 꾸준히 수출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한양행과 ST팜의 목표 주가와 주 종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목표 주가는 31만 원이었고 이번 주 종가는 22만 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ST팜 목표 주가는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이번 주 종가는 3만 3,3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특징 업종 진단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제약업종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는 증권사 헤드라인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여의도 증권가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9월 18일 신한금융투자입니다. 페드의 자산 축소 가능성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다음 날인 19일 대신증권입니다. 코스피가 2,4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IT를 주도로 2차 상승 추세가 시작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 9월 21일입니다. 내수주를 고민하는 투자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네, 오늘은 이 신한금융투자의 마지막 리포트인 내수주를 고민하는 투자자에게 띄우는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 성장세 둔화와 정부의 규제 때문에 내수주들의 수익률이 부진한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종목과 업종은 분명히 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딘가 돌파구는 있다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 리포트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수주를 집중 분석해 봅니다. 네, 신한금융투자는 이 같은 하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경기와 업황이 순환하는 요인이 가장 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한의 분석에 따르면 수출주의 수익률이 지난해부터 상승 반전한 반면에 내수주는 성장세 둔화에 따른 주가 약세가 뚜렷한데요. 지난해 이후 누적된 내수주 수익률이 마이너스 11.8%를 기록한 반면 수출주의 수익률은 47.1%로 높았습니다. 최근에는 정부 규제 영향에 내수주의 수출주 대비 수익률 부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주는 연말로 갈수록 낙폭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한금융투자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반등 시점은 추석 이후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라고 꼽고 있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수출주 대비 내수주 상대 강도가 역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신한은 짚었습니다. 바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이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논하고 있는데요. 업종의 상대 강도가 등락하는 이유는 이 쏠림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담과 또 대안업종을 찾으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내수주에 대한 숏 커버링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이 코스피의 전체 대차 잔고와 대차 금액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대차의 감소 원인은 의결권과 배당 등 권리 행사를 위해 원주가 차주에게 상환을 요구하고 또 투자자들의 연말 포지션 청산 욕구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과 업종이 숏 커버링에 따른 수익률 제고를 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합대책의 핵심은 레버리지 제한입니다. 내수주에 예정된 마지막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이후 주가 회복을 기대해 봄직하다고 신한금융투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증권가 헤드라인 통해서 우리 시장을 전망할 수 있도록 좀 시각을 넓혀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금주의 키 이슈 꼽아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시장을 움직였던 세 가지 키워드 꼽아주시죠. 네, 지난주에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세 가지 키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9월 FOMC 회의와 관련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의 조기 총선 가능성 확대,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상장사에 대한 지정감사가 2019년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FOMC를 마친 뒤 내달부터 보유자산 축소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사상 처음인 것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 역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유자산 축소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긴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장기금리 상승과 비슷한 의미와 효과를 갖습니다. 다만 연준은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자산을 축소할 방침입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자산 축소의 시기와 규모 역시 당초에 알려졌던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와 함께 기준금리를 당초 시장이 예상한 대로 현재의 1%에서 1.25%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은 경제 전망치에서 올해 안으로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 이슈입니다.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지율이 50%대로 회복되자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며 연임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임시국회 소집일인 오는 28일 중의원을 해산한 뒤 다음 달 10일 중의원 선거 공고를 내고 22일에는 총선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굳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베 정권의 핵심적인 경제와 재정 정책, 일명 아베노믹스 정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을 예정대로 인상해 젊은 층의 사회보장 확대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국가 예산에서 노인 사회보장비가 5천억 엔 이상 계속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없이 청년층을 위한 교육 예산 등을 늘리면 재정 건전화는 더 멀어지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2019년부터 모든 상장사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지정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지정감사 제도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즉 외감법이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상장사들만 대상으로 시행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상장사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6년 동안 자유 수입을 해온 상장사는 이르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지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다만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덜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는데요. 최근 6년 내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회계 부정이 발견되지 않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우수한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3가지 키 이슈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주 키 이슈도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 시장에 어떤 키워드들이 영향을 미칠까요?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증시 대응을 위해 주목해야 할 키워드입니다. 중국의 PMI 제조업과 비제조업 지수가 나옵니다. 또 3분기 실적 추정치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전적 경계감에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중 중국의 PMI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8월에 PMI는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중국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자금 공급을 축소했고요. 또 중국의 전력 소비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중국의 제조업 경기 모멘텀의 둔화로 판단하기보다는 정책 효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중국 당국의 환경조사가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 인민은행의 자금 공급은 유동성을 축소하려는 의도보다는 핀셋 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인민은행의 자금 공급도 최근 3주 연속으로 축소되다 한 주 증액되는 등 올해 1분기 이후 지그재그 패턴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유동성의 미세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의 경우 19차 당대회가 있는데요. 이 이후에 정책 방향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정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제 이벤트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일별로 하나씩 총 5가지 살펴봤는데요. 차트 함께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일 월요일에는 일본의 니케이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화요일 26일에는 미국 페드의 옐런 의장의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27일에는 미국의 내구재 주문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인 28일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29일 금요일에는 우리나라 광공업 생산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일정들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금주의 시장 전망을 증권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리포트를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요. 증권가 시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 밴드를 2390에서 2450으로 다소 높게 잡았습니다. 중국 모멘텀의 약화는 핀셋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2350에서 2400포인트까지 코스피 밴드는 저번 주와 동일합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스타일 변화의 변곡점이라고 붙였습니다. 네, 미국을 중심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또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하며 은행주의 모멘텀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소재와 산업재는 연말과 내년 상반기 재고 확충의 기대감으로 기간 조정 후에 상승이 예상된다고 NH투자증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약, 바이오, 게임주, 조선주, 또 건설업과 화장품 업종 내에 특히 중소형주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NH의 김병현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업종은 업황 기대감보다는 수급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이번 주는 좀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는 은행주와 기간 조정이 받고 있는 소재와 산업재 섹터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 이슈를 전달하고 증권시장을 정리해보는 주간경제 리포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 전략 세우십시오. 고맙습니다.